김병숙입니다. 뭐 영상 촬영을 하신다고 하길래 상당히 좀 긴장되기도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께 말씀드릴 주제는 민속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부산의 해양 문화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내용이 좀 설명을 어떻게 드리는가에 따라서 이야기가 좀 길어지고 좀 이렇게 다양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싶은데요. 일단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게 맞춰서 제가 크게 두 가지의 관점에서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슬라이드 보시면서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드릴 큰 주제는 마을신앙을 통해 본 부산의 해양문화입니다. 대개 마을신앙하면 민속조사 많이 하셨을 텐데 그 마을을 구성하는 하나의 신앙의 요소, 부분적인 요소 정도로 많이 접근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마을신앙은 그 마을의 전반적인 흐름, 역사, 그들의 체험들, 그들의 생산 기반, 그들의 어떤 지향점들을 개관할 수 있는 하나의 개요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한 지역이나 한 마을의 민속 문화의 전통은 무엇일까라고 할 때 하나의 개괄적인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이 그 지역의 마을 신앙입니다. 그래서 대개는 부분적으로 하나의 점들로만 지금 조사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적으로 조사된 것 속에서는 참 그게 마을 신앙이 왜 개요야? 마을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 라는 점에 이제 의문점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점들을 선으로 이어가고 그 선들을 면으로 확대시키게 되면 하나의 한 마을의 역사적인 층위와 그 다음에 이 마을이 가지고 있는 문화의 권역, 어떤 보편적인 문화의 틀 속에서 이 마을이 형성되는가 하는 문화 권역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게 되면 그 면으로부터 뿌리를 깊게 들여서 우리의 해양 문화, 우리의 민속 문화의 근원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대개는 지금 민속조사가 점들로만 구성되어 있고 대개 연구자들이 그 성과를 가져가지고 하나의 선으로 있고 면으로 있고 하는 거죠. 이러다 보면 기존의 점들로 만들어진 조사들의 미비점들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 민속조사는 1차로 끝나면 안 되거든요. 하나의 면으로 이었을 때의 이 홈들, 채워지지 않는 영들을 2차 조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2차 조사의 면을 이었을 때 매끄럽지 않게 이어지는 부분들을 찾아가는 추적해 들어가는 이런 민속조사들이 청청이 이루어져야 사실은 과거 우리의 전통의 문화들이 어떻게 이 마을 속에서 형성되고 이렇게 전승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속하면서 사실 지금 인제서 면을 한번 이어보는 작업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영남 지역의 마을 신앙을 전체 개괄하는 작업을 2년 걸쳐서 했습니다.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이 점들을 연결하는 것. 이 선이 잘못 그어진 건 아닐까? 그 선으로 만들어진 면에 대해서 확신을 할 수 있을까? 그럼 다시 현장 조사 가서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다 보니 사실은 기존의 성과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면에 대한 바라볼 거 아닙니까? 이게 넓이가 넓다, 높다, 이 면은 마른 목골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점들로만 가지고서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민속조사에서 하나의 케이스를 가지고 부산이 이렇다, 어떻다 절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는 속에서 그 연결하는 선들을 잇는 작업, 그 다음에 그 면을 채우는 작업, 그리고 면을 조망해 보는 이 작업이 사실 한 2년 정도 걸려서 그나마 좀 더 이제는 윤곽을 잡아가고 무엇을 조사해야 될 것인지, 무엇을 좀 더 채워갈 것인지를 이제 파악을 하게 됩니다. 30년 만에 이제 파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두 가지. 하나는 앞으로 이 조사를 해양박물관에서 하시더라도 단순하게 점을 찍는 조사를 넘어서 달라. 이제는 선을 연결을 했을 때에 그를 채울 수 있는 보완 조사를 나아가 주시기 바라고 더 나아서는 하나의 면을 볼 수 있는 정도의
작업을 우리 같이 해야 되지 않는가.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런 메시지를 하나 전달하고 싶은 이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게 바라볼 때 부산의 민속에서 바라본 해양 문화가 그렇게 만만한 문화가 아니더라. 굉장히 감동스러운 부분들도 있더라. 라는 어떤 제 개인적인 어떤 연구의 성과나 그 과정에 느꼈던 해양 문화 이렇게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문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 신앙은 그 우리 부산 해양 그 마을의 한 마을 혹은 해안 일대에 도대체 이 어떤 생산적인 기반과 어쩌적인 전통 속에서 이런 삶을 살고 있을까 지금까지를 한번 개간해 보는 하나의 개요로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다녀보셨죠? 마을신앙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뭐 민속소사에 항상 빠지지 않는 것이 그 지역의 마을신앙인데요. 그래서 이 마을신앙이 하나의 마을의 개요가 될 수 있는 거는 이 신앙이 마을이 형성되면서부터 지금까지 거쳐오면서 나름대로의 지금의 틀을 갖추었을 때는 그들의 역사적인 어떤 경험들, 기반, 그 다음에 생산적인 기반, 마을 내에서의 권력 구조, 이런 것들이 총 결합된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저는 민속문화 중에서 장소 특징적인 민속문화, 그 지역의 장소성을 파악할 수 있는 민속문화의 대표적인 항목이 마을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눈여겨봐야 되는 문제죠. 마을신앙의 기본 구조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신앙은 상당히 개별적인 사례는 다양한데 하나의 원리는 두 개의 신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중 구조를 가집니다. 하나는 마을 사람들을 엮어내는 구심점을 세우는 거고요. 이게 주로 당산신, 주신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마을의 경계를 지키고 외부로부터의 부정한 기운들을 막고 안전을 도모하려고 하는 경계짓기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서 마을신앙은 주신과 경계신, 부산에서는 주로 윗당산, 아랫당산, 아니면 주신, 골매기신, 아랫당산 거리대, 골대 장군 등등 다양한 명칭이 있는데 그 신격은 분명하게 이중구조로 나뉩니다. 이 주신을 모시거나 마을의 경계를 모시는 신들의 어떤 신체들이 조금 다양한데요. 사실은 이 신체에 대해서 그렇게 현혹될 이유는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나무죠. 당산나무. 이 당산나무는 사실은 이 나무가 가지고 있는 신성한 기운, 그러니까 수목신을 신봉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신과 인간이 소통하려면 항상 매개물이 필요한 것이고 그 매개물을 우리가 대개는 신대라고 그러죠. 세계수, 우주수. 이 당산나무는 신과 인간이 소통하는 매개의 나무여서 굳이 어른들한테 물어보면 정확한 답을 내리십니다. 바로 신을 모시고 제사하는 나무죠. 근데 이게 대해서는 민간인들이 확 지금에서는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당산나무가 하나의 신과 인간이 소통할 수 있는 매개물이어서 무당들이 그 나무를 흔들어서 신이 원래 지상에 있다가 나무를 타고 내려온다라고 인식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당산나무는 그냥 나무였다가 제사를 지낼 때 그 나무를 타고 우리한테 내려온다라고 인식하기도 하고, 또 어떤 마을에서는 항상 당산나무 위에 신령이 자정에 있다가 마을 일을 살폈다가 제사를 지낼 때 밑으로 내려와서 제상 앞에 자정해서 제수를 받아 먹는다 생각하기도 하고, 이게 민간에서는 굉장히 모호한 측면이기는 한데, 그건 저희들이 이제 민속학자에서 굉장히 예민하게 바라보는 문제죠. 왜냐하면 이 당산나무가 신의 매개물이라면 이건 당군 신화의 신단소의 전통이고, 그렇지 않고 이게 하나의 신좌라면 이거는 민간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나무 신앙의 측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민하게 가지는 문제인데, 전반적인 어떤 해양 문화의 흐름을 따질 때는 그렇게 염두에 두시지 않고 신을 보시고 제사는 나무 정도로 인식하셔도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당집들이 있죠. 이 당집들은 사실은 나무가 생기고 난 다음에 한참 뒤에 제사를 야외에서 지내려 보니까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천막을 치고 제사를 지내는 공간에서 점차 하나의 신전으로 변하게 되고 당집으로 변화되면서 민간신앙은 좀 많이 변합니다. 왜냐하면 막연했던 우리의 마을신이 구체화되는 거죠. 탱화가 걸려있고 누구 신위라고 해서 신명을 분명히 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우리의 민간신앙은
좀 다신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당산나무래도 한 신만 자정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에 따라서 네 신도 자정하고 10명의 신들도 자정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나무만 있을 때는 기억으로 저 나무에는 삼신나무야. 3명의 신들이 우리 마을을 보살피고 있어 하던 것들이 당집이 생기면 3명의 신을 안치하는 거죠. 그리고 이 신을 안치할 때도 위계질서를 분명히 합니다. 주신을 가운데, 그 다음에 부신들을 좌측에. 그러면서 이 당집이 생기면서 그 마을의 신들이 굉장히 구체화되고 신들 간의 서열이 분명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제사가 굉장히 규격화되죠. 제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집의 변화는 마을 신앙이 하나의 제사로서 체계화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조사에 들어가 보셔서 당집이 있는 마을과 그렇지 않는 마을들은 또 다른 관점에서 좀 접근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는 이 마을 신이 왜 제가 와서 이 마을에는 무슨 신을 모십니다라는 어떤 신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지 않고 그 마을을 개발할 수 있는 사회적인 어떤 분석 대상으로 접근하는가라는 걸 해소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는데요. 우리의 마을 신앙의 전통을 보면 대개는 처음에는 중심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의 구심점에는 자연신이 먼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민간신앙의 뿌리가 깊은 거는 함부로 우리가 연원에 대해서 단정하기는 힘드는데요. 제가 그동안에 보는 관점, 그리고 많은 민속학자를 볼 때 이 마을을 소화하는 신은 자연신에서 개성적인 신으로 어느 순간에 이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연신이라면 산신, 용신이죠. 자연신을 중심에 세우는 것은 우리는 자연의 일부로서 자연에 순응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세계관이 밑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자연신은 보편적인 신이죠. 이 산신은 우리만의 산신이 아니라 이쪽도 산신이고 저쪽도 산신이고. 그러나 이제 마을이 자연신으로 뭔가 우리가 자연과 하나가 돼서 함께 살아가자라고 모이는 것이 시대가 지나면서 사회가 복잡하면서 그렇게 영향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그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어느 시점에 우리 마을만을 지켜줄 수 있는 신이 요구되었던 것 같아요. 누구나 보편적인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마을만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갈망이 되면서 자신은 신들을 세우게 됩니다. 바로 이 개성적인 신이어서 지금은 그 형태였기 때문에 부산의 해양 문화를 보면 이 마을에는 이 신을 세우고 있고 이 마을에는 이 신을 세우고 있고 이 마을에 이 신을 세우고 있고 다양한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이 신을 세우는 것은 어느 누가 이 신을 믿자라고 해서 가능했을까요? 누가 분명히 추대했죠. 그 다음엔 항상 따라다니는 것은 공동체의 합의가 존재했어야 되는 겁니다. 맞아, 이 신을 우리로 모시자라는 합의 과정이죠. 이런 과정에서 그 마을의 신은 적어도 어느 역사적인 시점에서 그 공동체들이 우리가 가장 열망했던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신은 아마 이 신일 거야 라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고 그게 대해서 공동체들이 합의를 했고 그래서 마을 신으로 형성되는 겁니다.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조사 갔을 때 이 마을 신이 누구예라고 했을 때 이 마을에서 가장 어렵게 생각했던 문제는 이거였구나. 그들이 추구했던 삶은 이거였구나를 간파를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게 잠깐만요. 그래서 대개의 영남 지역의 조사를 해보면 되게 크게 3가지의 당산신들의 유형으로 크게 나뉩니다. 하나는 마을을 수호하는 신에서 원혼을 모시는 경우죠. 그 다음에 무사귀신들, 제사받지 않는 혼백들, 너무 억울해서 이승을 떠날 수 없는 혼백들, 이를 마을 신으로 모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살아생전 대단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고 마을을 위해서 굉장히 희생했고 했던 인물들이 아니라 너무나 평범하게 원혼을 가지게 된 이유도 사랑이 맺어지지 않았어. 남편한테 구박받아서 거지라고 핍박받아서 뭔가 이렇게 맺힘이 있었던 원혼들, 가장 평범한 사람도 신이 되는 게 우리 민간 신앙인데 그걸 보고 우리 아무나 신을 해. 어떻게 뭔가 너무 미신적이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요. 그런 걸 세웠을 때는 그들이 그 신을 통해서 추구했던 메시지가 있지 않겠어요? 일단은 종교적으로 볼 때 원혼과 무사 귀신들을 세우는 이유는
인간이 살아갔을 때 모든 재해와 질병의 근원은 바로 그런 여기들. 이게 사람이 죽어서 조상의 신의 반열로 앉혀가는 통과 어뢰 구조. 무사히 마쳤을 때는 세계는 평온한데, 이성과 저성은 평온한데.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이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사고로 죽은 사람을 혼백을 찾아와서 그 세계를 안착시키기 위한 굿도 지금까지 행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성과 저성은 그런 질서가 됐을 때는 평온한데, 이 저성으로 가야 될 존재들이 가지 못하고 구천을 떠오르게 되면 바로 이 존재들이 재해와 질병의 근원이 된다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마을들은 대개는 이 마을 신을 모신 유래담을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마을에 질병이 들어와서 마을 사람이 다 죽어버리고, 어느 날 갑자기 사고가 생겨서 젊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이런 것들에서 뭔가 나중에 무당을 청해서, 스님을 청해서 왜 우리 마을에 지금 원인도 알 수 없는 이런 사고들이 일어나느냐고 했을 때 바로 신께가 이쪽에서 누가 죽었네? 원혼이 사여있네. 바로 이런 관념 때문에 원혼과 무주고원은 재해와 질병으로부터 마을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체험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메시지. 우리가 더불어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어떤 누구도 원혼이 되게 해서는 안 되고, 설사 가진 자지 아니더라도 그들의 조성에 가게끔 해줘야 된다는, 그게 그들 간의 인간관계 간에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이상적인 미나 철학일 수 있다는 거죠. 누구도 소외돼서는 안 되는. 제가 이거 말씀을 드려야 지금 영상에서 좀 죄송스럽긴 한데, 민속을 하다 보면 점을 조사를 할 때는 굉장히 막 흥분되죠. 이것도 있어. 그 다음에 선으로 막 이어나갈 때는 갈팡질팡합니다. 여기가 맞을까 저기가 맞을까. 이때는 엄청난 그 학자로서의 고통, 길을 잃고 헤매고 있죠. 그러다 어떤 과정에서 면이 만들어졌을 때는 감동합니다. 민속이 이런 거였구나. 민간인들의 사유체계가 이런 거였구나. 라는 걸 감동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신들의 어떤 분포 지역이나 그 내력들을 보게 되면 민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철학들이 굉장히 놀라운 정신세계들을 좀 엿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또 유형이 이 마을의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역사적인 인물들을 모시는 경우가 많아요. 부산은 그게 많지는 않습니다. 부산은 당감동의 어모 장군이라고 해서 그게 일종의 동평연의 치소였지 않습니까? 동평양의 중심 수도였다는 거죠. 그게 내려왔던 어떤 그 관리자들이 우리는 그냥 마을이 아니야. 동평양의 수도였어라는 거를 과시하기 위해서 어모 장군을 마을신으로 모십니다. 대신에 안동지방에는 그 몽고의 침입으로 그 누굽니까? 누구죠? 그 몽고에 왔던 마지막 임금이 누굽니까? 공민왕. 예. 공민왕이 몽고로 피접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안동 일대는 공민왕을 마을신으로 모십니다. 공민왕이 그들에게 해준 것이 뭔지 알 수가 없지만 바로 우리 안동 지역은 특히 선봉산 일대는 공민왕이 왔었던 장소라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마을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서 역사적인 인물들을 마을신으로 세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줄기는 마을 조상을 모십니다. 마을을 처음 읽었던 조상을 모시는 거죠. 바로 이것들은 각각의 지역마다 우리는 이 신을 모시고 이 신을 모시고 이 신을 모시는데 유독 특히 동해안 일대 해안 마을에서는 이 세 개의 유형 중에서도 마을 조상을 마을신을 모시는 공통적인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동해안 문화를 풀어나가는, 동해안 해양 문화를 풀어나가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고 출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왜 마을신이 그저 있었던 걸로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데 이게 왜 공동체의 합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가? 그 속에 왜 사회적인 의미를 읽어내려고 하는가를 보면 충문에 보면 이런 어마어마한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영남 지역의 동해안 지역의 충문입니다. 사람은 신령에 의지하고 신령은 사람을 의지하니 신령이 사람을 보호하지 않으면 사람이 어찌 사람이 되며
신령을 섬기지 않으면 신령이 어찌 신령이 되겠습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뭘까요? 내가 너를 꽃이라고 불러줬을 때 너는 비로소 나에게 꽃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민족의 신간이 그냥 막연히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안 되죠. 인간이 니를 신이라고 불려줬을 때 비로소 신은 신으로 자리할 수가 있고, 바로 그 신과 인간이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맺었을 때 서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맹목적으로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신과 인간은 상호 호혜적인 관계라는 거죠. 상생하는 관계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 신앙에서는 신을 필요하니까 모시죠. 필요하니까 모셨다가 우리 이제 마을 더 이상 신 모시지 않겠어. 이게 오히려 더 마을 주민들 간에 분란이 소지가 돼. 아니면 이제 마을 제사를 지내기에 너무나 지금 너무 바빠. 이러면 신과의 관계를 절연합니다. 바로 이게 천년 제사라고 해서 신 보고 천년 뒤에 다시 만날 것을 예약하고 관계를 끝내버리죠. 아니면 내가 만났던 신을 본향으로 보내드립니다. 바로 이제 무당들이 와서 그 권한은 알 수 없지만 내가 잠시 당신과의 인연관계를 맺었지만 이제 인연을 끝나니 당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거죠. 이런 어뢰 속에서는 또 그런 것들이 엮일 수 있죠.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공동체 구성원들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시켜 왔는가는 바로 상호 호혜적인 관계죠. 서로가 준 만큼 받아내고 받은 만큼 주는 관계. 그거는 개인과 개인의 가장 이상적인 인간관계를 넘어서서 개인과 마을의 조직 간의 관계에도 됩니다. 내가 조직을 위해서 희생하면 조직은 나에게 어떤 걸 주게 되고, 바로 이 호혜적인 관계, 주고받음의 관계가 끝나게 되면 마을 공동체가 굉장히 위태롭게 되죠. 바로 그래서 마을 신앙의 신과 인간의 관계, 서로 계약 관계, 호혜적 관계는 그렇게 인식하는 거는 실제 신과 인간의 관계가 그러했기 때문에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마을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어떤 관계를 형성해야 공동체가 유지될 것인가라는 사회적인 어떤 가르침, 그들 나름대로 철학 이런 것들이 일면 반영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누구하고 관계를 맺는가라는 것은 굉장히 사회적 목적이 뚜렷하다는 거죠. 그 마을의 욕구, 그 마을의 지향점, 그 다음에 그것들이 전체의 하나의 큰 면을 이룰 때는 그 지역의 하나의 권역, 그 권역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왜 마을시장을 가지고 부산의 해양 문화를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좀 전달이 됐을까요? 예. 그래서 이건 제가 작업한 건데 오늘 공개를 합니다. 좀 무식하게 제가 모든 조사 자료를 가지고 점을 찍어봤어요. 점들을 한번 이어봤어요. 이래 볼 때 동해안 지역에, 특히 태백산맥으로 해서 동해안 지역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을 조상을 마을을 수호하는 주신을 모시는 특징을 보입니다. 물론 내륙의 일부 마을에서 드문드문 마을을 일궜던, 개척했던 마을 조상을 마을 신으로 모시는 경우가 없지는 않은데, 전혀 없지는 않은데, 그거는 하나의 점에 불과하지만 동해안 지역에서는 해안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전 마을이 공통적으로 마을 조상을 모셔오는 어떤 특징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간이 이게 민속학 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을 조상을, 마을 신을 모시는 것이 영남 마을 신앙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마을 조상을 마을 신으로 모시는 것은 영남 지역의 특징이 아니라 동해안 지역의 특징입니다. 바로 이 마을 조상들을 동해안 지역에서 골맥이라고 많이 칭하죠. 골맥이 많이 들어보셨죠? 마을 신을 골맥이라고 한다는 거죠. 때로는 선왕이라 그러고 당산이라 그러고 라고 하는데 골맥이라고 하는데, 이 골맥이는 골 플러스 맥이, 골은 무슨 골 하는 거예요. 골짜기 마을, 맥이는 막아주는, 결국은 이제 이 마을을 무엇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신이라는 어떤 경상도식 어떤 표현이 골맥이 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골맥이는 곧 마을 조상이라는데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예컨대 여기까지, 부산 지역까지, 여기까지는
대체로 전체 다 마을신을 골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안동 쪽으로 조금 딱 벗어나가게 되면 골맥이라 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하고 굉장히 이렇게 약간의 어떤 희미한 현상이 보이고요. 그런데 영남의 가장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지역이 대구 지역인데요. 이 굉장히 보수적이고 굉장히 좀 관념적이고 그런 그 문화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 대구, 청도, 경산 이 일대에는 마을신은 최고의 신이라고 믿기 때문에 천왕이라고 칭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늘에 계신 천신을 믿는 게 아니라 존칭인 거죠. 경칭. 하고 마을 입구를 지키는 장성, 뭐 소대 이런 것들만 골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들 많이 보시면 영남에는 골맥이 신앙으로 이렇게 개괄하고 있는데 그건 좀 이렇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요. 여하튼 골맥이 중에서 마을 조상은 이 동해안 지역에 요 일대입니다. 다 해안 지역이죠. 태백산 우측에 해안가에서만 이렇게 모시는데요. 여기 표시되는 건 영해 지역입니다. 영해는 경상북도 영해는 굉장히 반촌이거든요. 양반이란 말이죠. 그래서 골맥이라는 우리말의 표현들이 조금 격에 낮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 영해 지역에서는 수구라고 표현합니다. 수구라는 거는 물의 입구, 달리 말씀드려서 풍수 중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곳. 기운이 빠져나가는 곳. 그래서 이런 수구마기를 우리가 많이 하죠. 그 기운을 이제 마을에서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자어로 바꿔서 수구마기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내용은 골맥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한자를 표현하고 싶었던 이유는 오랫동안 마을 구성의 성분들이 양반들이 많았고 반촌사였기 때문에 요 지역에서만 이런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선들을 이어보면 하나의 동해안에 그 골맥이 신앙이 형성됐다는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부산은 어딘가? 부산은 남해안 문화권인가? 동해안 문화권인가? 보면 부산은 여기까지가 조금 이렇게 지도가 그렇네요. 여기까지가 마을 조상을 모십니다. 일괄되게. 설명드리면 기장부터 해서 미포, 청사포까지 모십니다. 그러니까 수영강을 기점으로 해서 동해안 쪽에는 마을 조상을, 마을 신을 모시는데 수영강을 딱 지나서는 마을의 신들이 달리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부산은 사실은 동해안 문화권에서 부산의 해양 문화를 설명하기가 힘들고요. 남해안 문화권에서 해양 문화를 설명하기 힘듭니다. 부산은 동해안 문화권의 끝자락이면서도 남해안 문화의 시작이기도 하고 끝자락이기도 하는 거죠. 이 경계가 그러면 수영강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마을 조상으로 모시는 걸 쭉 쳐다보면 수영강을 기점으로 해서 그 다음부터는 다른 세계가 나타나는 거죠. 마을의 욕구가 달랐다는 건데 마을을 골맥이라고 부르는 것까지는 어디까지냐면 낙동강까지는 또 골맥이라고 부릅니다. 마을시는 다른데 여기 보시면 이게 낙동강입니다. 마을시는 다른데 여기까지는 내가 어떤 시를 모시더라도 마을 조상을 골맥이라는 것처럼 골맥이 다 합니다. 동해안 문화권이 약간의 어떤 영향권에 있는 거죠. 근데 낙동강을 기준으로 해서 서쪽 지역에서는 골맥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칭하는 용어 중에 우리가 이제 나무에다가 이렇게 새가 있는 걸 우리가 솥대라고 하고 부산에서는 거리대라고 많이 하는데요. 남해안 지역엔 독도가 그걸 별신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별신이라는 것은 특별한 신이라는 거죠. 특별한 신이라는 것은 주신하고 달리 뭔가 새가 앉아 있으니까 좀 특별하니까 별신이라고 하는데 낙동강을 기준으로 해서 이 서쪽에 명지, 그쪽에 송정마을, 이쪽에는 또 거리대를 별신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부산은 수영강을 기점으로 해서 동해안 문화권에 내려왔던 큰 줄기가 굉장히 약화되는 측면이 있다가 낙동강을 기점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완전 색채가 달라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은 좀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고 이거는 실제로 생산 기반, 생산 방식 이런 등에서도 부산이 가지고 있는 혼합적인 문제, 혼재된 문화의 모습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동해안 문화권이 왜 동해안 문화권이 궁금하지? 우리가 이제 관심은 왜라는 거죠. 왜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마을신들이 다양한데 특히 해안 문화는 뭐 보편적인 바다에 살면서 다 힘들게 사는데
남해안과 서해안에 달리 왜 동해안은 한 마을도 빠짐없이 마을 조상을 마을 신으로 못 쓸까? 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것도 아닐 텐데 그들이 공통적으로 지배했던 그 무엇은 무엇일까? 이게 이제 우리가 따져보는 생각이죠. 그래서 동해안 문화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서해안과 남해안은 내륙과 이렇게 같이 이어져서 같은 문화권 속에 설명이 가능한데요. 동해안의 해안 문화권은 설명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독자적인 문화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알 수는 없지만 굳이 지형의 요소들, 문화가 소통할 때는 상당히 이전에는 지형이 중요했잖아요. 강을 기준으로 해서 서로가 소통이 된다, 안 된다. 우리가 문화권 영역을 할 때 지형으로 많이 나누잖아요. 뭐 산맥 특히, 그 다음에 강, 이런 걸로 나누는데 그렇게 보면 이 태백산맥이 만만치 않았던 경계였던 것 같아요. 그걸로 이렇게 해안 아래하고 그걸로 이쪽하고는 문화가 상당히 많이 달리 나타나니까요. 여기에서는 이게 그 마을 조상을 모시는데 생각해 보시면 저는 이 마을 공동체의 마을 신앙이 이제 핵심이 되는데 이 부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공동체는 과연 바람직할까라는 고민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마을 단위의 마을 신을 중심으로 해서 결속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배타적이거든요. 우리 마을만. 우리 마을이 아닌 마을은 절대 배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에 당산제를 지낼 때는 마을 입구에 금줄을 치고 외부인들 절대 출입 금지. 그래서 과연 우리가 지향해 왔던 그 민속에서 지향했던 당산제가 추구했던 공동체가 현대사회에서 수긍이 불가능한 것은 바로 너무나 배타적인 공동체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당산제가 많이 변합니다. 마을 입구 금줄 걷어버리고요. 외부인들이 참가했을 때도 음복합니다. 열린 공동체로 지향하는 거죠. 소위 말해서 느슨한 연대로의 변화를 합니다. 이게 이제 바람직한 당산제의 전성 양상인지 현대적 적응 방식인지 알 수는 없지만 과거에 어느 시점까지의 이 공동체는 굉장히 배타적인데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우리 마을이죠. 우리 마을인데 그 중에서도 마을 조상을 마을 신을 모시는 거는 그 배타성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마을 주민이 한 신을 모시는 공동체로 결속되는 게 아니라 마을의 조상이기 때문에 곧 혈연 공동체로까지도 확대되기 때문이죠. 이거는 굉장히 강력한 내부 결속력을 가집니다. 동해안에서 내부 결속력을 가졌을 이유는 그렇게 해야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생활 환경, 생산 기반, 사회 문화가 중요하게 영향을 컸겠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추적해 볼 수 있습니다. 뭐 어떤 생각이 드세요? 동해 바다가 파도도 세고 험난하니 한 마을이 똘똘 뭉쳐가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용신이 대단하더라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지켜주는 것처럼 조상이 있어야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거라는 강한 어떤 그 기대감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자연신은 자연의 운영 법칙에 따라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전체의 자연 원리 속에서 비를 내리고 전체의 자연 원리 속에서 하는 건데 물론 그건 너무 좋지만 우린 좀 달라. 나만을 위해 주는 그 부모죠.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그래서 마을 신앙에 벌써 신께 기원할 때는 다 어떻게 합니까? 웃자든지 이렇게 합니다. 웃자든지 해주이소. 이 웃자든지는 굉장히 맹목적이거든요. 우리가 잘할 거니까 뭐 할 거 아니라 웃자든지 나를 해주고 웃자든지 고기 많이 잡게 해주고 웃자든지라는 거죠. 그 웃자든지라는 거는 전체의 자연의 조화 속에서 우아하게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가니 내 편을 들어주고 있고 그 도포자락으로 그 큰 신도 막아줄 수 있는 우리 어머니가 가서 교장 선생님과 한판 붙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신들을 요구했다는 거죠. 아, 그랬구나. 그 다음에 왜 마을 조상이었을까? 마을 조상을 모셨을 때 그 집안은 어떻게 그 마을에 대우받았겠어요? 보이지 않는 마을의 중심 세력입니다. 실제로 마을 제사를 가보면 우리는 뭐 신은 누구이고 제사 음식은 어떻게 염두에 두는데요. 마을 조사를 저희들 조사하다 보면 권력 구조가 보입니다. 아, 이 마을은 누구에 의해서 지금 통제되고 있구나. 제사권은 누구에 가지고 있구나. 짠 나타나는 거예요. 숨어있던 권력들이 나타납니다. 특히 그 마을에 오래 살았던 문중들, 토 세력들이 그때 지금도 드러납니다.
그래서 동제를 지내는 과정을 보면 이 바다의 마을의 사람들이 어떤 권력 구조가 지금 내부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통제되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마을 조사의 후손들은 어떤 대접을 받았을까? 여러 가지 사고에 꼬리를 물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 해양 문화는 마을 세웠던 조상의 후손들이 장악해서 만드는 문화일까? 뭐 등등의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쪽에는 굉장히 의식이 강합니다. 이들은 신을 신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큰 집 할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당산제를 신을 모시는 제사라고 하시고 그냥 큰 집 제사. 그 할아버지가 김씨면 김씨 할배 제사. 거의 우리가 마을 신앙에서 신은 가족 관계로 칭하는데 여기에는 더 그런 것들이 강해요. 그냥 큰 집 아버지. 그 다음에 주신은 좀 높으니까 할배고, 이렇게 아래 마을 입구를 지키는 건 좀 하당신이니까 아재 정도로 부릅니다. 신을 아재라고 부르는 마을이 동해안입니다. 그냥 아재한테 가보죠. 아재 올해 좀 잘해주이소. 어쩌든지 좀 해주이소.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마을 신을, 우리 식구를 거느리고 사는 것. 그러니까 마을 공동체 구성은 식구라는 개념을 확 묶어버리는 거죠. 공동체는 그 속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마을 어른, 뭐 동네 아저씨 이렇게 부르고요. 여기는 지금까지 어떤 게 있냐면 모든 생업이 마을신하고 많이 연결돼서 좌측은 작년인가 제가 찍은 청사포의 당산나무에 걸린 미역입니다. 뭐냐면 지금도 이게 미역이죠. 잘 안 보이시죠? 이게 나무고요. 이게 청사포에 김씨 할매가 바닷가에 고기 잡으러 갔다가 돌아오지 남편을 기다렸다는 망부송이에요. 그래서 돌아가셔가지고 말신이 된 분 아닙니까? 이 망부송에 요게 이제 미역 가닥인데요. 미역 양식을 해서 첫 번째 수확을 했을 때 그 중에서 가장 이쁜 거, 흠나지 않는 거를 어민들이 들고 제일 먼저 바치는 것이 김씨 할매당 가서 망부송에 걸어두고 절을 합니다. 올해도 미역 농사 잘 되게 해달라고. 근데 그들에게는 용신이 아니라 마을신이 나의 미역 농사를 지켜주는 신으로 자리한 거죠. 그만큼 신앙이 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왼쪽은 이게 우리가 까꾸리라고 그러는데요. 특히 이제 그 해조를 채취하는 전통 어구입니다. 이거를 부산 지역 말고 저기 영덕, 울진에는 집에다 딱 세워놓고 고기 잡으면 여기 한 마리씩 거는 거예요. 누구한테 바치기 위해서? 마을신에게 바치기 위해서 걸어뒀다가 한 달에 한 번씩 제당에 가서 바치는 겁니다. 이걸 지금까지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울산 이런 지역에는 집안에 그 추석이나 설날에 제사 지내고 난 다음에 상을 획 돌려서 골매기한테도 제사를 지냅니다. 굉장히 독특한 풍습. 바로 이런 마을 조상에 대한 신앙이 강했기 때문에 이게 단지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제사 지내는 동제를 넘어서 나의 그 풍자, 가정의 행복을 위한 가신신앙으로까지 지금 자리 잡은 것이 이게 동해안이라는 거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거 이야기하다가 다 준비한 거 말씀 못 드리고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부터 시작되냐고 보면 사실은 제가 영남만 준비했지만 강원도부터 시작됩니다. 어쩌면 북한 안 가봤지만 저기 함흥 뭐 이게 그 북한의 동해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여러 가지 단서들로 추정합니다. 이게 보면 이게 쭉 내려오다가 밑으로 내려올수록 마을 신앙이 조금씩 약화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대표적인 거는 울진 영덕에서는 3대를 모셔요. 3대라는 거는 김씨가 와서 터전을 잡고, 이씨가 와서 배판이 되고, 삼씨가 와서 넥다해서 대개는 이 3대를 모시거든요. 이 3대라는 거는 완결된 거죠. 우리 모든 신화에 한 나라가 완성되는 데는 3대가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이는 완결성 때문이죠. 그런데 울산 이래 쭉 내려다 보면 이대로 살짝 바뀌어요. 그런데 기장 쪽으로 내려오면 거의 일대입니다. 뭔가의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약해지는데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변화가 뭐냐면 대개는 마을 일군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성별이 분명하지 않거나 남자일 경우가 많아요. 김씨 할배, 이씨 할배 이름은 전해오지 않지만 뭐 최씨 할배 이렇게 되는데 기장 쪽으로 내려오면 할매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최씨 할매, 김씨 할매, 이씨 할매. 그러니까 마을의 조상이 남성에서
여성들의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는 하나의 지역이 기장에서부터 살짝 이렇게 나타나죠. 그 다음에 나타나는 번은 뭐냐면 송정을 지나서 미포와 청사포에 딱 오르면 뭔가 이게 판도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청사포 김씨할매당입니다. 김씨라고 붙을 때는 이름은 모르지만 그 김씨가 분명히 골매기 계열이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면 이 마을이 청사표는 김씨할매가 처음 와서 마을을 일궜다고 해 하면서도 한쪽에서 자신이 없어 합니다. 그 할머니가 골매기여서 마을 신을 모시는 게 아니라 이 할머니가 청사포에 마을 신을 모시게 된 건 원혼 때문입니다. 김씨 할매는 잘 아시죠? 제가 이 설명 안 드려도 될까? 예? 김씨 할머니 왜 청사포 푸른뱀의 포구라고 붙었던 이야기 많이 인터넷상에 떠도는데 사실 그건 좀 오류가 많은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김씨라는 할머니가 이제 고기잡이가 간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지금 이게 김씨 할매당이 바닷가에 있거든요. 이 자리에 서서 바다를 쳐다보고 이제 남편을 기다렸어요. 근데 이제 용궁에 있었던 남편이 보니까 자기 부인이 하염없이 기다려요. 너무 안 돼서 푸른 뱀을 용궁에서 보냅니다. 그래서 김씨 할매가 그 푸른 뱀을 타고 용궁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이야기인즉슨 남편은 고기잡이에서 물에 빠져 죽었고 결국은 여자도 같이 물에 빠져 죽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 뒤로 마을 주민들이 남편을 그리워했던 그 망부심을 칭송해서 김씨 할매를 마을 신으로 모십니다. 이거 대단히 폭력적인 거죠. 이 망부심이라는 게 부산하고 이게 남해안도 있는데 왜 폭력적이냐면 열녀도 아니에요. 남편을 그리워해서 죽은 그게 신으로 되는 포인트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말씀드렸듯이 마을 신을 삼는 그 포인트 속에는 그 지역의 주민들의 욕구와 다행과 이런 것들이 담겨 있다고. 해안지방에는 흔하지 않겠어요? 남편이 국이. 그러면 여자들이 이렇게 요구하는 거는 새 사람 만나서 또 일구고 현실은 살아가야 되는 건 아니라 그들의 은연중에 한 남자만을 망부심을 요구하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건 굉장히 독특한 거고 바로 이거는 너무 세속적으로 해석하는 거 아니냐 할 때 뭐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근데 사실 이 망부심을 신격화했던 거는 신라 시대에 이미 나타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박제상에 이미 망부심을 뭔가 이렇게 대단한 신격화하는 거는 좀 전통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이 부산 내 해양 문화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바로 이게 청사포 가면 어떤 사람은 김씨 할매가 마을을 읽었다 하기도 하고 안 읽었다 하기라고 한 거는 바로 마을 조상을 마을신을 모시는 그런 어떤 흐름이 약간의 붕괴됐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포에 오면 미포에는 이 사진으로 모시는 것이 이 마을의 당산신입니다. 그러니까 마을 조상을 당산신으로 안 모시는 거죠. 그런데 너무 안 됐으니까 여기에다가 위패에 여기에다가 배씨, 김씨라는 어떤 신의를 모시고 제사 지냅니다. 이 배씨와 김씨는 미포 마을을 만들었던 마을 조상이죠. 그러니까 이 시점에 딱 들어오게 되면 마을 조상을 신격화해서 뭔가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것들을 하면서도 뭔가 이것들이 흔들리면서 새로운 신들이 부과되게 되고 새로운 신과 혼재하는 형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부산의 해양 문화는 기장, 그다음에 기장을 기점으로 해서 완전한 동해안 문화권성을 설명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송정으로 이어지면서 이 수영강 쪽에서는 동해안 문화권의 끝자락, 뭔가 새로운 문화의 시작이었던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수영강을 기점으로 해서는 당산 문을 열어보면 마을 조상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들 보이는 굉장히 도교의 신들, 새로운 어떤 유형의 마을 신들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신화에서 부산 해양 문화의 흐름들은 되게 이런 큰 흐름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인데요. 그러면 왜 동해안 지역에는 마을 조상을 신격화하는 게 생겼을까? 이 역사를 찾아가 보면 사실은 민간 신앙을 꼼꼼하게 시대적으로 기록한 사료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사료가 동옥저의 사료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동옥저. 동옥저라면 저게 북한 맨 위에 아닙니까? 동해안 지역, 꼭다리 지역. 다들 통을 안 해주시니. 예, 북한의 제일 위의 지역이 이제 동옥저 지역인데요. 이게 재미난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이게 뭐냐, 사람이 죽으면 쇄골장을 해가지고 뼈만 추려서 집 뒤에
이렇게 다 갖다 놓는 합장을 하는데 사람이 죽을 때마다 목각 인형을 해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세워두고 그 다음에 큰 울타리 앞에 이런 질솥들을 걸어주는데 그 안에 이제 쌀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고대사에서 많은 식으로 해결하는데 첫째는 쇄골장. 뼈에만 이 사람이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하는 쇄골장이 사실은 이 동옥제의 기록에 보이는데 뭐 사례적으로는 엄격하게 할 수 없지만 사실 우리 해양 문화에서 진도의 촉은 많이 알려졌듯이 동해안을 중심으로 해서 해안 마을에 사실은 이 촉은 쇄골장 문화가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것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각 인형을 세우는 건데요. 이거는 인도네시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밑에 보시면 바로 인도네시아의 무덤이죠. 그럼 사람이 했으면 이 하나하나의 이게 인형들이라 그러더라고요. 죽은 사람들의 인형들을 세워놓는 겁니다. 근데 동옥제의 기록이 뭐라고 했냐면 그냥 목각을 만드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의 형상을 되도록 비교적 비슷하게 만들어서 세운다는 거죠. 이 두 개가 만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사실 민속 문화나 우리 전통 문화 할 때 항상 이야기하는 거고 근원을 찾을 때 북방 문화의 흐름들 이야기 많이 합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것들. 그래서 우리 무속을 하더라도 뭐 시베리아 샤머니즘을 이야기하고 바이칼 호수를 이야기하고 그들이 이루었던 경로를 이야기 많이 하는데 사실 우리가 알면서도 접근하지 못하는 거는 바다를 통해서 유입되고 있는 남방 문화권의 유입입니다. 소떼도 시베리아 북방에서도 말지만 남방에도 굉장히 흔합니다. 마을 조상을 신격화하는 거는 베트남 밑에 있는 쪽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남방 문화와 해양 문화의 관계들이 우리가 조명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최영이 또 울산에서 왔지 않습니까? 동해안을 거쳐서 왔고 허왕웅이 김해에 이 동남해안의 끝자락을 통해서 들어왔다는 거죠. 알 수는 없지만 사실 이런 민족적인 현상을 통해서 이 동해안 특히 동남해안 쪽에서는 북방의 문화가 태백산맥에 차단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남방 문화권하고 어떤 소통되었던 측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사한 어떤 특징들이죠. 그래서 민속의 원류를 찾을 때 이제는 시각을 좀 넓혀서 북방의 육지로의 이동이 아니라 남방 문화의 해안을 통한 소통 이런 것들을 한번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는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좀 시간이 좀 지루하시겠지만 요거 주제 하나 끝내놓고 쉴까요? 네. 그래서 보면 동해안에서는 독특한 이런 전통 때문에 나타나는 그 민간 신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집안의 조상을 이 집안을 지켜줄 가신으로 모신다는 거죠. 아까 죽은 사람의 인형을 세우고 그 앞에 질그릇에 살을 담아 놨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의례적 행위겠죠. 살은 곡물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죽은 조상의 목각 인형은 그냥 누가 죽었네 표시가 아니라 하나의 신상으로서 우리 집안을 지켜줄 수 있는 신앙의 대상이었을 가능성이 크고 질그릇의 살은 그 신에게 바치는 곡물일 가능성이 크고 그 다음에 그 살을 교체하는 건 하나의 의례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럼 내륙에서는 사실 우리 조상이 우리 집안에 보호해 줄 거라고 모시지 않는데 모십니다. 단 어떻게 모시냐면 여러분 어머니한테 물어보면 잘 아실 텐데 집안에 뭔가 잘 안 돼요. 전밭이한테 가면 아이고 죽은 그 조상 중에 제사밥 못 얻어먹는 게 있네. 첩으로 죽었거나 자식이 없었거나. 그래서 이 집안이 우환이 있으니까 모셔야 돼. 구슬해야 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민간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억울한 영혼들은 머물러서 인간에게 해를 끼친다는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사 받지 못하거나 억울하게 죽은 원혼들을 모시는 시주단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전국적으로 보편적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원혼이 있거나 제사밥을 얻지 못하는 또 신격화될 이유가 있는 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집안의 조상들을 가신으로 차례차례 모시는 것은 동해안에 유일합니다. 특히 북한에서는 귀신똥이가 있죠. 왜 제가 이걸 안 이야기하게 되면 저희 부모님이 피난민이어서 귀신똥이 이야기를 저한테 한참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이제 그냥 얼핏얼핏 듣고 있다가 제가 이 조사하면서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속초 아바이 마을로 갔습니다. 아바이 마을로 가서 조사해 보니 있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 피난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의식들인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동해안 전체의 문화권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겁니다. 이게 보통은 이런 단지들이 대개는 그 집안의 원혼들이나 집안의 제가 되는 시주단지들이에요. 물론 세존단지라 그러고 조상단지라 그러고 명칭은 다양한데 이거 말고 여기에 있는 거 당색이라고 합니다. 당색에는 그 집 대대로의 조상들을 모시는데 뚜껑을 딱 열어보면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예. 무명실, 돈, 삼오라기. 예. 이리 보면 무명실, 꽃갈. 이 다 뭐겠습니까? 자기가 바라는 바를 넣는 신체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대로 우리 조상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해서 삼오라기 목숨이 길게 해달라, 돈 잘 살게 해달라, 영수증도 넣습니다. 우리 집안에 그 재산을 보호해달라 그러고 여기 보시면 수시로 이게 보면 이게 당색이고 보통 짝을 이루어서 모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기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돈은 이제 곡물로 바치는 거죠. 그래서 이쪽의 사람들은 뭔가 집안에 있을 때 그 앞에서 조상님 누가 결혼하니 뭐 올해는 잘해 주십시오. 시험을 치니 어떻게 해 주십시오. 무엇을 샀으니 어떻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신앙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이런 어떤 신앙들은 다른 지역에 좀 찾아보기 힘든데 좀 구경을 해보시면 지역마다 신을 모시는 게 좀 달라서요. 밑으로 벽에 붙이는 건 주로 기장 쪽입니다. 기장에서 시주단지 모시고 밑에 한 줄로 붙여져 있는 건 조상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많죠. 이 집안은 그 효암마을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 제가 효암이 마을이 고리 원자력 때문에 해체되기 전에 지표조사를 갔을 때인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대의 신들을 모십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 기장 항리 마을입니다. 이번에는 3개의 신들을 모시는 거. 이거는 이 단지의 신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 이제 좀 정리하자면 동해안의 마을 조상을 그 마을 신을 모시는 그 연유를 우리가 추적해 볼 때 신앙적인 전통에서 한번 생각해 볼 때 그 뿌리는 동옥제에서 나타나는 조상이들 숭배 신앙이 하나의 이 마을 조상을 모시는데 하나의 신앙적인 기반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바로 이 신앙들은 지금도 동해안 지역의 가신 신앙으로 면면이 이어져 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옛날부터 조상은 나의 혈연적인 조상은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거라는 것만으로 동해안 했을까?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생산 기반입니다. 독특한 이 마을의 이 동해안 지역의 생산 기반이 이러한 다른 지역과 다른 해양의 문화의 어떤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어쩌면 부수적인, 어쩌면 중심적인 이유였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게 바로 과감미역 채취입니다. 이건 지난번 제가 이 자리에서 그때 강의할 때 한번 열심히 했기 때문에 또 다시 설명드리기가 좀 모호한데요. 요점만 말씀드리면 동해안 지역은 남해안 지역에 달리 저는 해조류의 바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고기 잡이는 다 똑같은데 동해안에서는 특히 해조류, 특히 미역, 다시마 이런 것들이 최고죠. 대신에 이 남해안과 서해안 지역은 사실은 조개의 바다라고 할 정도로 사실은 조개 이런 것 해조류가 유명하죠. 왜냐하면 지형이 그렇습니다. 이게 만으로 돼서 뻘이 있어야 조개가 있는 거죠. 그러나 동해안은 뻘이 없기 때문에 조개는 덜한데 되게 최근에 이렇게 트인 공간, 막히지 않는 공간, 조류가 생긴 공간에서는 이 부침이 심하게 되면 해조류가 굉장히 탄력성이 있고 맛이 좋아지죠. 그래서 최고의 이제 해조의 바다, 바다에 저는 그렇게 이제 많이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동해안에서의 미역 채취는 문헌으로 확인되는 한 신라시대부터입니다. 왜냐하면 울산에 박운웅이라는 사람이 그 고려를 세운 개국 공신인데요. 고려가 건국되자마자 왕실로부터 받은 게 뭐냐면 과감이었어요. 이건 니해라. 그래서 동해안에 지금도 박운웅이 소유했던 과감이 있죠. 이 기록은 뭐냐면 신라말 고려 초엽에 줬다면 이미 신라에 과감이 있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고려시대에 우리가 여러 가지 소들 할 때 곽소가 등장하는데 곽소가 어딘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 미역의 그 조세 과정들을 좀 보게 되면 동해안 지역에 상당 부분 곽소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미역을 채취해서 왕실에 바쳤던
그 마을들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여하튼 이 과감의 미역 채취라는 것들이 굉장히 동해안에서는 가장 주 생산 기반이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해녀들을 조사하시다 보면 전복은 딱 보면 이 내 거가 되거든요. 내가 봤으니. 그래서 해녀들은 딱 봐서 먼저 본 사람이 자기가 됩니다. 근데 해조류는 막 흔들리잖아요. 여러 개 붙어서. 그러면 내가 먼저 봤다 하더라도 내게 안 되는 겁니다. 경계가 모호하거든요. 저 사람도 볼 수가 있고. 그럼 내가 요 해조류만 봤다? 그럼 바위 뒤에 해조류는 안 봤다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남해안이나 동해안에서 해녀들의 채취와 분배 과정을 자세히 살피면 해조류는 공동 채취합니다. 모두의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같이 채취해서 같이 분배했을 때 되지. 그렇지 않으면 니께 내께 경계가 모호해지죠. 다만 전복이나 해삼 같은 경우는 금방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해조류는 내 것만을 소용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공동 생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을마다 공동 생산을 해서 공동으로 나라에 진성하고 공동으로 분배하고 이렇게 삶을 살아왔던 역사가 너무 길다 말이죠. 그럼 이 공동 분배를 누가 하겠습니까? 마을의 오야가 하는 거잖아요. 한 마을에 과감이 한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을 때 팀을 나눠서 너 이쪽 하자, 너 이쪽 하자 분배할 때 만만치 않은 게 바위마다 채취량이 다르단 말이에요. 위치마다 질이 다르고요. 그러면 누구나 다 일자기를 하려고 몰릴 텐데 그 중재를 누가 합니까? 마을에 기구를 하나 만들든가 해서 올해는 너희가 이거 하고 내년에는 바꾸고 이렇게 막 바꾸고 부족할 때는 인원을 바꾸는 거죠. 왜냐하면 가감 미역 채취는 가서 끓는 것만 되는 게 아닙니다. 물미속은 해녀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물 위에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게 50년대의 사진들인데요. 예, 이렇게 씻어야 되고 바위를 깨끗이 해야 되고 여기서 할 때는 배에서도 건지고 위에서도 건지고 그 다음에 바위 밑에 있는 건 해녀들도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해녀가 많이 들어간 데는 잘 되겠죠. 그래서 인적 구성을 구성하거나 바위를 배정하는 것이 만만치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회에서는 이 생산은 나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분배하고 나누는 어떤 중심 세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 중심 세력이 누구였을 것 같아요? 마을의 기득권자, 마을을 세우니, 건국주, 마을주. 그래서 이들이 마을을 처음 일군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들은 상당할 수밖에 없는 생산 구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들은 단합하지 않으면 미역 채취는 힘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른 지역과다는 더 배타적이고, 그 다음에 이전에 지금 우리가 지선이라는 개념이 1960년대인가 70년대 우리가 지선 개념이라는 것이 국민의사에서 바다의 경계를 나눠서 지선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전에도 경계가 있었어요. 왜 있었냐면 조세제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지선이라 하지 않고 계라고 해서 이게 지도에 표기되는데요. 여기서 이만큼 채취했을 때 나라에서 바쳐야 될 곽세, 세금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 마을과 이 지역 마을은 서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경계가 굉장히 분명한, 그러니까 농촌에서 농사 짓는 생산 방식하고 달리 여기에서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단합도 중요했고 분배도 중요했고 저 마을과 이 마을과의 경계도 굉장히 생존에서 중요했던 그런 어떤 생산적인 기반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겨우시죠? 그래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런 흔적들이 어떻게 마을에서 과감을 관리하고 했는가들은 구전으로 혹은 문헌 속으로 다 전해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 중요한 거는 특히 울진 영덕에는 노방계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 노방계라는 조직은 마을의 원로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 과감을 분배하거나 하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주민자치기구예요.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는 항내에는 총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몇 명의 마을 원로들이 하나의 작은 조직을 결성해서 해마다 과감을 분배하고 인적을 배치하는 것들을 관리 통제했던 기구들이 있는데 바로 이 기구에 소속되었던 우두머리가 죽어서 마을신을 수호하는 수비신으로 자정합니다. 그래서 특히 울진과 영덕에는 주신은 마을조상, 그 다음에 부신, 마을조상의 사자는 그 마을 노방계의 수장들이 사자가 됩니다.
이런 예들이 상당히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가 힘들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여기에서는 이 마을의 자치기구에 통제했던 그 우두머리가 가졌던 권력이 보통의 권력이 아니다는 거죠. 좌지우지한. 그래서 실제 조사가 보면 그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목숨줄을 쥐고 있다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권력이 대단하죠. 그래서 이 권력 대단한 사람들이 죽어서는 마을 신으로 자정하는 구조로. 이게 동해안입니다. 이런 어떤 문화가 마을 신앙을 형성하게 했던 데는 아까처럼 조상은 지켜줄 거라는 신앙의 뿌리에다가 과감으로 그 생산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생산 기반의 여러 조건들이 결합되면서 독특한 마을 조상의 마을 신앙을 형성했다고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을 중심신 말고 경계신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좀, 드릴 말씀이 좀 많은데 시간이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이 경계에 중심을 세워 나면 이제 마을 지키에서 경계에, 마을신, 신앙조문을 세우죠. 대개는 이제 마을과 마을의 경계에, 혹은 제가 쉬는 시간에 과자를 먹었더니 죄송합니다. 마을의 경계에 세우는 그리고 하당신, 뭐 아랫당사 명칭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는 특별하게 외부에 잘 노출되어 있고 특별한 신앙 조형물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장승 세우고, 그 다음에 솥대, 그 다음에 돌무더기, 그 다음에 입석, 뭐 당산나무 등등 세워집니다. 대개 이거는 경계의 신에서, 경계는 굉장히 위험한 곳이잖아요. 영토를 분명히 가늠하는 곳이지만 이 세계도 아니고 저 세계도 아닌 굉장히 위험스러운 공간이기 때문에 되게 신앙의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들어올 때 문지방 밟으면 재수 없다 하는 건 마찬가지죠. 문지방 신화처럼. 그래서 이게 그 신앙 조형물을 세우는데 대개는 이제 마을과 마을의 경계에서 많이 세우는데요. 이 해안 지방에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바다를 어떻게 인식했을까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어떤 마을에서는 마을과 마을 사이에 이 아랫당산, 마을을 지키는 소신을 세우기도 하지만 어떤 마을에서는 바닷가에 많이 세웁니다. 바닷가에 세웠다는 것은 바닷가에 무엇을 막고 싶었다는 거겠죠. 이들이 생각하는 바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바다하고 조금 다르구나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나마 특히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해양 마을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다, 그들에게 바다는 무엇이었을까? 그들의 바다는 무엇이었기에 어떤 신앙이 형성되었고 어떤 이야기가 형성되었고 어떤 문화가 형성되었는가, 이 부분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게 차이가 크고 보는 것과 사는 것의 차이가 크죠. 역시 바다는 그 간격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볼 때 바다는 생산의 공간, 또 부산의 해양성 논리 속에서 이야기할 때는 열린 공간, 개방성, 굉장히 우리가 풍요로운 어떤 바다로 이야기 많이 하는데 실제 바다에 사는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다를 어떻게 인식했길래 외부로부터의 모든 기운을 차단하는 그 신앙 조형물을 바닷가에다가 세웠다는 거죠. 이건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세 가지 정도로 한번 바다에 대한 인식을 민속 쪽에서 보는 민간인들의 바다에 대한 인식을 편린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일단 바다는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개방성, 관문이죠. 개방된 열린 새로운 세계가 들어오는, 이거와 관련해서의 바다 사람들은 그다지 생활 속에서 그렇게 깊이 느끼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 영토와 그 영토를 오고 가는 사람들의 집단이 아니라 이 내 영토와 내 영토 속의 바다 속에 살아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마을이 하나의 관문일 거야 라고 하는 인식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국방의 요충지였던 대변, 이러면 잘 아시는 최영의 무민사가 있는 그런 지역에서는 이것이 하나의 관문으로서 전쟁의 공간이고 이런 사유들이 많이 있고 체험들이 있고 이게 마을 신앙 속에 많이 들어오지만 대부분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재미나는 것이 이와 관문에 관련된 민간의 이야기나 속신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관부선, 연락선이 생기고 부산과 일본을 항해할 때
독특한 잠재되었던 바다에 대한 사유와 신앙이 생겨나서 만들어진 풍속 중에 하나가 간부선이 떠날 때 바다 중간쯤에 있어서 안전 항해를 위해서 승객의 한 명이 제물로 바쳐졌죠. 그런 이야기. 제물이 바치는 승객 바로 받았더니 희생 제물을 바치는 거는 와 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심청전도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 오랜 전통에 그리고 동료를 넣었다는 것은 동옥제의 기록도 사료에도 나오는 거죠. 실제로 사람을 빠뜨렸다기보다는 대용물로 그 사람이 입었던 옷을 빠뜨리거나 인형을 빠뜨리거나 하는 이런 것들이 남해안 쪽에는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동해안에서는 특히 자갈치 부산항 정도 해서 이 근대에 그런 게 들어오면서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이거 외에 민간인들에게 바다에 대한 생각이 많이 깔려 있는 것이 생산의 공간으로서의 바다입니다. 바다에서 먹고 사니까 바다는 생산의 공간이죠. 부산에서 표현이 상당히 재밌는데요. 이 해녀들을 뭐라고 하냐면 물액기 하는 사람 이렇게 합니다. 물액기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바다에 있는 해조류를 물액기라고 합니다. 자, 번역해 보겠습니다. 네 끼가 내 끼가 물의 것이라는 거죠. 이게 네 끼가 내 끼가 하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물의 끼. 사유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해조류 하는 거는 내 것이 아니라 물의 것인 거예요. 그리고 이 물의 것을 빌려오는 사람, 가져오는 사람, 얻어오는 사람. 이게 이 기장과 청사포 아직까지 통합니다. 그래서 해녀소 살아갈 때 할머니 해녀 이렇게 하면 소통이 조금 시간이 걸리고요. 할머니 그 물액기 하는 사람 금방 통합니다. 네. 그들에게는 물액기, 물에 대한 생산의 공간이죠. 이 바다를 아주 풍요로운, 바다는 물의 것이 풍부하고 이 물에는 용왕들이 우리한테 주고 우리는 여기서 살고 수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와 관련해서의 아주 긍정적인 바다에 대한 사회와 관련된 이야기가 인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어 이야기는 해양박물관에서 책이 한번 나온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인어 이야기는 우리나라에 그리 흔치 않습니다. 부산 지역에서 제가 가덕도 해운대 쪽에 두 편을 이렇게 얻었는데요. 여러분들 인어를 보면 바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상향을 알 수 있죠. 특히 저기 북유럽의 그 뭐라고 합니까? 바다의 해적들을 예? 바이킹. 예, 바이킹들이 주름 잡던 이 바다, 유럽 바다의 인어는 굉장히 섹시합니다. 긴 머리, 금발이어야 되죠. 웨이브진 긴 머리카락에. 상반신이 드러나는 굉장히 아리따운, 굉장히 로맨틱하고 굉장히 닿을 수 없는 그런 인어상인데요. 우리나라의 인어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해운대에 세워진 인어상은 나름대로 설화를 가지고 있지만 그 설화가 그 지역의 민간인들 사이에서 형성되어서 전성되었던 이야기일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민간에서 확인될 수 있는 인어의 이미지하고 많이 다르기 때문이죠. 오히려 더 유럽의 인어 이야기, 인어공주의 인어상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긴 흑발을 왜 가슴으로 이렇게 탁 내리고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이라든지 영락없이 손끝에 물 하나 묻히지 않을 공주의 인어 공주죠. 그야말로 공주인데요. 부산 지역이나 이 부산 해안에서 되는 인어는 좀 투박하지만 생산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가덕도에서 채록한 이야기는 어떤 소금 장사가 지나가다가 보니까 인어가 보이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판매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인어는 상체 고기, 발, 하체, 인간의 형태. 그래서 팔려고 하는 걸 해서 소금 장사가 사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여간방에서 소금 장사를 떠나야 되니까 주막에 하룻밤을 같이 묵는데 여자가 이제 인간으로 변해서 두 사람이 운우지정을 나눕니다. 그리고는 이제 인어가 바다로 돌아가고 그냥 그 인어와의 하룻밤 즐겼던 운우지정은 이제 잊고 살았는데 이 사람이 살다가 집을 뺏기게 되는 공경에 처하게 됐어요. 그럴 때 5살 먹인 초립동이가 들어와서 아주 지혜롭게 해서 그 일을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는 바다로 돌아가는데 이야기인즉슨 그 초립동이가 인어와 그 소금 장사의 하룻밤 사이에 낳던 아이였던 거죠. 그래서 아비를 도와주고 이렇게 바닷속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이 인어는 로맨틱하게 나의 이상형이 바다를 들어올 때 여자를 만날 수 없는 어떤 그런 나의 감성을 깨워주는
그런 어떤 인어가 아니라 내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생산에 있는 거죠. 더 심한 이야기 이런 겁니다. 어떤 어이부가 이게 바다에 고기 잡이하다 소변이 너무 마려운 거예요. 육지로가 나와서 소변 보기에는 너무 거리가 멀어. 그리고 냅다 바닷가에다가 소변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소변이라는 것은 상당히 또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떤 그걸 계기로 해서 인어의 공주하고 교합이 가능한. 그랬더니만 나중에 인어가 나와서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보이는 거죠. 아이를 보이고 그리고 막걸리를 한 잔씩 주고받습니다. 이때 인어는 이야기 속에 할머니가 하면 인어가 섹시해요. 이런 그런 게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바다에서 만났고 얘기했고 그게 아이를 낳았고 아이가 풍녀고 술을 마셨다는 거죠. 바로 이 속에서 우리의 인어 이야기 속에서는 바다는 나의 어려움을 극복해 주거나 아니면 바다의 생산을 증대하는 그런 인어로 이렇게 좀 생산성이 강한 인어로 이야기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는 바다의 그런 면들이 이 구비문학 속에 투영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해양박물관에서 인어는 그 책을 제 기억으로해서 유심히 봤는데 거기에 보면 각 나라의 해양마을에서 민간들이 생각하는 상상의 인물, 인어의 이미지, 인어의 서사가 굉장히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는데 바로 이 서사가 다른 거는 그 지역의 상과 밀접한 좀 관련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붕어제, 바다에 풍년이 들기 위해서 붕어제는 뭐 제가 더 이상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여전히 동해안 별신구, 남해안 별신구들이 있고 이 문화는 또 굿에서 약간의 또 차이를 보이는 다양한 측면들이 있죠.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죽음의 공간. 해양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바다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조업시에 많은 사람이 빠져 죽죠. 그 다음에 내 식구들이 조업에서 많이 빠져 죽는 아까 김씨 할머니처럼 비일비재한 것도 문제지만 특히 부산 이 곡각 지역에 있는 지역에서는 이 바다에 빠져 죽은 시신들이 이렇게 그쪽으로 많이 모인대요. 해류를 따라서. 그래서 이 청사포 같은 경우, 청사포가 딱 곡각 지역 아닙니까? 청사포에 아랫 당산이 있는, 여러분 지금 청사포 가시면 전방대 가기 전에 보면 아랫 당산이 있는데요. 그게 마을을 소화하는 손장군 거리대를 모시는데 조사를 해보면 거기가 옛날에 바다에 떠밀려왔던 시신들을 묻어놨던 공동 묘지였다고 그래요. 바다에 떠밀려는 이름 모르는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놨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민족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는 인간의 이 혼의 기운들이 이 세상에서 저 세상에서 온전한 이행을 하지 못하고 이 통과를 이탈한 이 존재들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 크다고요. 그게 하나의 신앙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바다에 떠내려온 사람들은 뭐겠어요? 무적고원인 거예요. 후손이 없어서 안타까운 게 아니라 성씨도 모르고 이 사람이 족보도 알 수가 없고 원인도 알 수 없는 소위 말해서 이 사람은 비명 행사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신들을 다 모아놨으니 마을 사람들이 그 공간을 얼마나 무서워했겠어요. 공동묘지 갈 때 승진한 것처럼 바다에 모아놓은. 그래서 청사포에는 그 공동묘지에 그 떠내려온 시신 중에서 누군가가 손씨의 성을 알 수 있었대요. 그러나 확인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손이라는 거는 실제로 떠내온 사람 속에 손씨라는, 손장군이라는 표식이 있을 수가 없죠. 바다 속에 부식이 많죠. 다만 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왜 이사 갈 때 손 없는 날 잡는다는 이야기 하죠. 들어보셨죠? 이때 손이라는 거는 떠돌아다니는 귀신 중에서 인간에게 해를 찌는 민간의 신에 대한 명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손장군, 손씨라는 거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정상적인 신의 존재가 아니라 그렇게 이름 붙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시신들이 많이 떠밀려 와서 모아놓은 곳에 그 사기를 제압하기 위해서 청사포에는 세웠고요. 바로 이 죽음 공간은 우리 식구들이 죽는 공간이긴 하지만 그 죽음들을 계속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해양 민속을 조사할 때 가장 우리가 빠뜨려서 안 될 거는 죽은 시신을 발견했을 때 그들의 문화입니다. 속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바다에 가서 어업을 할 때 죽은 시신이 떠내려오면 다 건져주는 게 하나의 관례예요. 관례인데 죽음 시신을 배에다 건져주기는 해야 되지만 죽음의 기운이 나의 배에 옮겨들어서 사고가 날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시신을 끌어올리는 방향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왼쪽으로 끌어올린다든지. 나름대로 그런 문화를 지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이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믿기 어려운 사실, 내가 이 시신을 육지로 인도하려고 이렇게 하고 하면, 배가 떠나면 시신이 머리 방향을 해서 배를 따라온다 그러죠. 그리고 묻어줍니다. 그리고 지금 녹화돼서 이 말씀을 드려야 될지 안 드릴지 모르겠지만, 대개는 이야기 속에 혹은 실제담으로 아니면 호구담으로 전해주는 이야기 중에는 육지로 떠밀려오는 그 여자 귀신, 가장 인간에게 한이 되는 그 원혼의 최고의 원혼을 우리 민족은 누구로 치냐면 결혼하지 못한 총각 귀신, 몽달 귀신, 그 다음에 처녀 귀신. 인간으로서 이게 음양의 조화를 깨하지 못한 것의 한을 최고로 칩니다. 그럴 경우 이제 처녀가 이렇게 바다에 그 육지로 왔을 때는 그 사람들이 그 운우지정을 나누는 거를 합니다. 운우지정을 나누는. 그건 욕망이 아닌 거죠. 그들의 그걸 달래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거죠. 이 화합을 되게 중요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저 삼척가면 해랑당 아시죠? 해랑에 모셨을 때 남건을 그려서 제당에 모시는 것. 바로 이 해랑당이 신으로 됐던 이유는 상사병에 걸려서 죽은 사람 아닙니까? 상사병에 걸렸고. 바로 이 상사병에 걸린 한을 끊고 마을 제당이 됐기 때문에 제사를 모실 때는 난건을 깎아서 교수에 바쳤습니다. 이게 너무 개상스럽다고 해서 어느 시점에서 이 해랑당에 모셨던 신을 결혼시켰잖아요. 김씨하고. 그래서 지금에 가면 김씨하고 해랑의 여신이 있고 이제 부부를 이뤘기 때문에 더 이상 난건을 바치는 풍속은 없어졌던. 그래서 이런 어떤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그 두려움들 때문에 바다 도깨비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서해안의 바다 도깨비하고 동남해안, 우리 부산의 바다 도깨비와 상당히 많이 다른데요. 서해안은 바다 도깨비가 어류를 물어다 주는 어떤 풍요의 신으로 도깨비 참봉이라서 숭배하는 문화가 있지만, 이 부산 지역에는 바다 도깨비 이야기는 많은데 숭배 문화는 없습니다. 다만 이 바다 도깨비는 이 조업을 나갔을 때 뭘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가를 환기시키는 도깨비가 많아요. 예컨대 바다에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터럭손이 나타나서 머리채를 짚고 간다는. 그는 절대 조업에서는 자서는 안 된다는 거겠죠. 이 터럭손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가는데 도깨비가 나 바가지 좀 빌려줘. 그래서 바가지 딱 빌려주면 그 바가지로 물을 퍼가지고 그 배를 침몰시키는 바가지 도깨비. 부산 지역에 널리 펴져 있습니다. 이거는 뭐겠어요? 굉장히 겸모든 걸 경계해야 되죠. 그래서 그 도깨비를 만나면 바가지에다 구멍을 뚫어서 도깨비한테 주면 이 도깨비가 그걸로 하면 물이 빠지니까 침몰하지 않는다. 하다가 있다가 도깨비가 나타났을 때는 멈칫거리면 사고가 난다. 도깨비가 나타나면 정면으로 박아야 된다. 그러면 사고 나지 않는다. 이런 도깨비류들이 이야기들이 부산 해양 지방에 많거든요. 그래서 이 바다에 대한 어떤 두려움과 생산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이 서해안, 남해안, 동해안 바다에 사는 사람들의 어떤 부분은 상당히 공통적이긴 하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 디테일 부분에서는 동해안의 사유가 조금 다르고 남해안의 좀 사유가 조금 다르고 서해안 사유가 좀 다르면서 이런 해양 문화가 좀 지역성을 가지고 좀 풍부하게 형성되었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바다에서 빠져 죽은 영혼들에 대한 생각들이 많기 때문에 수만 곳은 지금도 많이 행해집니다. 특히 바다에 빠져 죽은 귀신들은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죽은 혼을 건져내는 곳이 수만 곳이고 지금 오구구슬 하시는 분들 많이 하고 있죠. 저희도 가보니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밥주발에 흰 쌀밥을 담아서 보자기에 묶어서 구슬을 하면서 혼을 막 부르고 나면서 이걸 던지죠. 그리고 나중에 밥주발을 탁 열어보면 머리카락이 하나 들어있으면 혼을 건진 것. 그래서 이 바다에서는 이 혼 건져서 내 가족이 바다에 설령 빠져 죽더라도 무주 고온이 돼서 구천으로 떠나는 것은 굉장히 남에게는 재앙의 대상이고 집안의 재앙일 뿐만 아니라 한 존재로서도 안착할 수 없는 혼백이기 때문에 그런 수만 곳들에 대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내면 우리 민족의 동제에서 상당히 흥미롭게 봐야 되는 것이 제사 끝나고 나서 자기 자신에게 그 제사 음식을 일부러 해서 풀어 먹이는 거 있죠.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유교식으로 제사를 지내면서도 어느 시점인가 조선시대의 조선 중기부터 왜 주자 가래가 이제 그 온 나라에 펴지고 민속적으로 안착되면서 유교 의례가 이제 민속적으로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유교에서도 민속 의례가 되면서 뭔가 우리의 민속 문화가 유교 문화하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혼합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당산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유교가 훨씬 이전부터 했을 거 아닙니까? 마을이 형성되고 했을 때부터. 그러면서 이 민속이라는 거 시대마다 변해가니까 불교가 융성하면 불교가 또 혼합됐다가 유교가 하면 혼합됐다 이렇게 흘러오는 게 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유교 제례를 이렇게 습합해서 지금 당산제를 보면 유교식으로 지내요. 독축하고 헌작하고 재배하고. 그런데 사실은 유교에서는 주신만 모시지 부신은 절대 안 모십니다. 그 유교 이념하고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민족은 아무리 유교식으로 하더라도 우리가 가졌던 제사의 전통을 버릴 수 없어서 지켜나가는 게 있어요. 그게 하나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 풀어 먹여야 되는 거죠. 이걸 시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버리지 않는 게 뭐냐면 독축이라는 거는 이 그 축간이 신에게 이렇게 해주소서라고 다 기도하는 기도문이지 않습니까? 그래 했으면 끝나야 되는데 우리 민족은 이게 좀 미진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소지 올리기를 합니다. 이렇게 종이를 태우면서 비는 거죠. 그것도 유교의 재간이 동시에 합니다.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죠. 유교 의례를 집행하는 재간이 유교식으로 하면서도 소지 올리고 있다는 거죠. 미신을 믿으면 안 돼 하면서도 자기가 주제자가 되고. 이거는 바로 그런 것들이 가장 의례에서 중요하고 민간인들이 그것을 지켰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당산제는 복합의례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다만 뭘 보셔야 되면 복합의례 이게 아니라 어떤 부분이 우리 전통 것들이 유교식하고 이렇게 남아있는가, 어떤 방식으로 남아있는가를 보셔야 그 문화가 읽힙니다. 때로는 교차하기도 하고요. 동일한 목적을 가진 의례가 중첩되기도 하고요. 이거는 그것만은 놓칠 수 없는 민간인들 의식이 반영된 거거든요. 또 어떤 것들은 공존하기도 하고.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재밌는 지역의 어떤 문화 현상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바닷가에서 시석을 할 때는 어디다 하냐면 육지에다 안 합니다. 보통은 내륙에서는 제사 지내면 제당 문 밖에 아이고 제사 지내는 대기후그리는 작게 자신들에게 너도 먹고 가라.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을에 들어오지 말고 해를 끼치지 말라고 주지만 바다에서는 그 귀신들이 가장 어디에 많다고 얘기냐면 바다에 많기 때문에 제사 지내고 나면 바다에 많이 던집니다. 이걸 용왕제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신에게는 재물을 일부를 떼어서 바치진 않습니다. 통째로 바칩니다. 예. 재물을 우리 민족이 얼마나 체계가 분명한데요. 신격 체계도 분명하고 신에 대해 대접하는 그릇이 다릅니다. 제기가 우아해서가 아니라 보통 신에 대접할 때는 자르지 않고 물론 잘 드시라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껍질을 까는 정도는 하지만 잘 조각 내지는 않죠. 그래서 밥도 밥시루채로 올리고 새용밥채로 올리고 물론 그게 나중에 그릇으로 옮기지만 작게한테 물을 때는 격을 달리해요. 그래서 이렇게 조각조각 내고 물에다 확 섞기도 하고 그릇을 만들 때면 지프로 만듭니다. 지프를 이렇게 두 번 해갖고 샥 꼬우면 여기 고가 생기잖아요. 고를 딱 묶으면 그릇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차이들을 가지고 있어서 바다에서는 되게 해안지방에서는 바다에 작기 자신을 모시는 의례 방식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가덕들 쓰는 걸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한 번씩 마을 공동체 의례로 수륙제, 바다에 빠져 죽은 영혼들을 위한 제사를 공동체 의례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바다에 사는 사람들에게 바다는 때로는 너무 개방돼서 새로운 문화가 들어오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거는 나의 생산의 공간입니다. 때로는 바로 저성이 바로 옆에 있는 죽음의 공간이기도 하는데요. 바로 이게 열린 공간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바다에서 뭐가 들어온다고 생각하냐면 나쁜 기운들이 다 들어온다고 생각해요. 새로운 문화도 들어오지만 나쁜 기운들이. 그래서 마을이 잘 되기 위해서는 나쁜 기운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해안을 지켜야 됐어요. 그들에게 해안은 안전하고 풍요로운 공간이 아니라 무섭고 두렵고 근데 재해가 될 수 있는 위험한 공간이기 때문에 이 바다에 이렇게 그 아랫당산을 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조사를 가시다 보면 어떤 지역에서는 해안이지만 마을 입구에, 어떤 지역에는 유독 바닷가에 세우는 거죠. 남해안 지역은 이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특히 남해 지역에는 밤무덤이라고 해서 독특한 조형물이 있는데 섬둘레로 삥 둘러서 세우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 아대땅산을 벽막이라고 합니다. 바다로부터 나쁜 기운들을 막아주는 이 벽을 차단하는 벽막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요. 맨 오른쪽에 보면 동그랗게 생긴 것이 한 요만한 정도 생기는 이렇게 바위로 덮어놓은 건데 이게 밤무덤입니다. 해양 문화에서 동해안의 마을 신앙에서 마을 조상이 다른 지역에 찾아보는 신앙의 형태라면 남해안의 밤무덤은 다른 지역에 찾아보는 또 다른 어떤 신앙 형태라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는 없겠는데 다음에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다른 뒤에 이야기를 못 드리더라도 이야기를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동해안하고 남해안에서 바다에 대해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은 다 똑같은데요. 역사적인 체험이 좀 달랐지 않았겠어요? 특히 남해안 쪽은 지리적 공간으로서 우리나라의 관문으로서 굉장히 전쟁이 많이 일어났던 곳이죠. 외침도 많이 일어났던 곳이고. 그게 돼서 어민들도 엄청난 희생을 또 많이 당했던 곳이죠. 여기에서 당산제에서 어떻게 그런 어떤 역사적 체험을 치유하냐면요. 남해안에서는 다른 지역에 찾아볼 수 있는 독특한 의례가 하나 있는데 바로 이 바닷가에서 이 경계를 수호하는 신들에서 제사를 지낼 때 그냥 지내지 않고 집집마다 밥상을 차려 내려와요. 밥상이라는 거는 실제 밥상을 들고 오기도 하지만 재물이 근사하지 않고 그냥 집에서 밥 먹듯이 간단한 재물을 다 머리에 이고 와서 아래 땅산에 쫙 세웁니다. 이걸 일명 밥상제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제사를 지내죠. 누구의 제사를 지내냐면 바다에 빠져 죽은 우리 집에 있을지 모르는 무주 고온들을 하는 거죠. 이게 마을 공동체랍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나의 조상이 너에게는 적이 될 수 있고 너에게는 죽음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이걸 공동체가 함께 풀어나가는 겁니다. 이 밥상제는 굉장히 독특한데요. 이게는 제가 알기로는 통영 거제부터 이 문화가 되어가지고 전라남도 해안까지 있습니다. 일명 헌식굿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해안에 이런 문화가 있다면 남해안에는 이 죽음의 바다에 대한 엄청난 어떤 사유가 있었고 그게 특히 신앙 문화 속에 많이 침투된 특징이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좀 자세한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요. 대략적인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구경삼아 하시라고요. 되게 우리가 소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왠지 모르겠는데 특히 부산 이 곡각지대에서는 좀 다른 재미나는 형태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소떼죠. 예, 마을 경계에서 경계에 이걸 세웁니다. 그리고 항상 이 머리는 바깥쪽으로 하고 꼬리는 안쪽으로 하죠. 바깥쪽으로 해야 되는 거는 탐만 지키는 거죠. 꼬리 쪽에는 배설물을 살면 이게 풍요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 이게서 배설이 마을로 떨어지면 마을이 풍요롭고 머리를 앞쪽으로 해야 이제 그 수위처럼 경계를 지킨다는 거죠. 이 세에 대해서 해석이 너무나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여러분 가야의 고분에 보면은 오리형 토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게 부장품이라는 거죠. 이 부장품이라는 건 새가 이 영혼을 뭔가 운송하거나 장려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오리는 철새이기 때문에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소통할 수 있는 우주새로서의 상징성이 충분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게 마을 입구에서 바닷가를 향해서 오리를 세웠다면은 이 오리가 뭘 해주기를 바랬을 것 같아요? 아까 했잖아요. 바다에는 죽음의 기운들이 너무나 많고 수상당한 귀신들이 너무 많고 이걸 호시탐탐 마을로 들어오게 되면 죄의 근원이 된다. 그러면 이 오리는 그들을 잡아서 어디로 운송합니까? 저성으로 운송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사유체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민속에서 이 상징적인 해석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이제 쭉 훑어볼 때 그런 측면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기본의 모형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좀 단순하게 담으면 이것도 이제 새의 형상인데
특히 부산의 그 동남해안 쪽에는 이런 것도 많이 나타납니다. 이게 이게 구덕포고요. 여기는 청사포. 이전의 모습입니다. V자. 이걸 거리대로 합니다. 그런데 이 V자는 아직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걸 세우는 이유는 항상 우리는 여러분 무당의 하늘과 땅은 이렇게 대로 이어지는 신대 문화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마을 입구에 이를 대를 세우는 거는 뭔가 신과 소통하는 어떤 신대로서의 역할이 분명하기는 한데 왜 부산 지역에는 이게 V자형으로 이런 것들이 세워졌을까는 아직 민속학 쪽에서는 이제 해명을 못하고 있죠. 다만 이것도 소대의 일종 거리대로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이제 민속학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소대가 가지는 상징성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핵심은 이 동남해안의 이 부산이라는 것이 지리적 위치로 동해안 문화가 굉장히 어떤 그 혼재되어 있으면서도 나름대로의 또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완충지대, 중첩지대가 가지고 있는 그들만의 문화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하나의 예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만 하고 마치려고 했는데 뒤에는 뭐 다음에 인연이 있으면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을 신앙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해양 문화는 뭐냐면 이 마을 신앙은 한 마을의 마을 신앙은 끝나지 않습니다. 이 마을과 마을 간의 관계들이 있죠. 이게 신앙 속에 많이 투영돼 가지고요. 어떤 마을에 가면 특히 부산의 사례들입니다. 이 마을과 저 마을의 신들의 관계가 엮여져 있어요. 이 마을은 할배신이면 이 마을은 할매신. 이 마을에 할매 할배가 모시면 저 마을은 첩신. 이유가 뭘까요? 마을의 권력 관계, 마을의 형성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을이 언제 생겼고 어떻게 생겼고 다 모르지만 기억으로 전해오는 것 중에 하나의 지표가 마을 신들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장 신평 마을에는 골매기 할배를 모시고 칠암에는 골매기 할매를 모십니다. 할배가 높을까요? 할매가 높을까요? 우리는 좀 더 높은 신을 남성적으로 칭하는 민속적인 전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을은 신평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속에서 칠암이 만들어졌죠. 일명 문호성 마을입니다. 이게 마을의 형성, 근데 마을의 역사라는 거죠. 그 다음에 대변의 골목 할매와 신암리의 골목 할매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랬는데 이 마을 재밌는 게 뭐냐면 대변과 연안이 붙어 있죠. 거의. 근데 이쪽에서는 그 연안에는 할아버지가 나 대변 가서 살래 하니까 대변의 할머니가 노 했습니다. 너 오지 마. 왜? 첩하고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절연하면서 이 대변에서는 할매가 굉장히 중심으로 세우죠. 그래서 대변은 이 역사 관계는 어떤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이 그 지역에서 대변이 우뚝 서게 되는 그런 것들이 신앙 속에서도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송정마을과 구덕포가 있는데 송정과 구덕포는 거의 붙어 있습니다. 근데 구덕포는 포구가 없어요. 제가 그게 그 조사를 갔을 때 그분들이 뭐냐면 너무나 자연이 좋은데 어업이 발달하지 못한 이유는 배를 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청사포나 이럴 때는 해류가 너무 심해서 다 육지 안에 배를 댔거든요. 방파제가 만들어서 지금은 됐지만 육지 안에 막 끌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배가 클 수가 없어요. 배가 조그만 배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구덕포에서는 어디다 갖다 대냐면 송정에다가 많이 갖다 댔어요. 그러니까 송정이 더 큰 마을이고 구덕포는 작은 마을이에요. 그래서 송정에는 할머니를 모시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신다면 구덕포는 첩을 모시는 거예요. 그런데 구덕포 사람들 물어보면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왜? 마을의 위상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금도 대변 거주지에서 풍어제를 할 때는 무당들이 구덕포에 가서 모시고 옵니다. 모시고 오지만 그 마을 사람들 지금 구덕포에 몇 분 안 계시죠. 알고는 있지만은 독자적인 신이라고 막 주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비록 3개의 예를 들었는데 이제 마을 신앙에 쭉 하면 이렇게 그 권역을 보면 이 마을 다음에 이 마을이구나, 이 마을이 어떤 관계였구나를 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지역에서는 또 어떻게 하냐면 제사 지낼 때 같이 안 지냅니다. 위계 질서가 있어서 중심 마을이 먼저 지내고 촛불을 딱 켜야 그 다음에서 촛불을 켜고 지낸다든지
아니면 이 마을에서 이 날을 제사 지내면 다른 마을은 다른 날을 달리 잡아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관심 있게 보면 해양 마을의 한 권역, 예를 들면 기장권역, 일광면, 그다음에 어떤 관계 속에서는 상당히 많은 마을이 어떤 마을 신앙과 관계가 있었고, 이거는 그들이 살아오면서 역사적인 관계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속에서 뭐 누가 대빵이지? 누가 최고의 중심이지 하는 거는 제사 지내는 순서를 보면 압니다. 혹은 신의 신격들을. 그래서 해양 문화의 그 마을 간의 역사를, 기록되지 않는 역사는 마을 신앙에 넣는 기억의 역사로도 우리가 일면 추정해 보고 접근해 볼 수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해양의 공동체는 마을 신앙이 딱 마을만이 사는 게 아니거든요. 지역이 함께 하는 제사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동, 자동, 또 뭐죠? 예, 중동, 뭐 청사포, 세터마을. 이 동의 6개 마을은 과거로부터 이 장산, 마고장이 함께 제사 지냈죠. 보기 드문 지역의 제사입니다. 지내고 난 다음에 각각 마을에 나와서 마을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니까 해양 마을에서는 이렇게 지낸 이유는 제 생각에는 장산 아래의 장자벌에서 그들이 농사를 지었던 어떤 그 생활 기반의 영향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기장이나 청사포 같은 경우는 마을업이지만 제주도와 같이 해녀들이 바다도 하고 농사도 짓고 이렇게 하지만 농토가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이쪽 지역에서는 이 장산 아래로 펼쳐졌던 지금 신도시가 거기입니다. 그 완전히 벌판이었거든요. 그게 장자벌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같이 농사를 지으면서 각각의 마을이 또 연대하면서 지역 공동체였던 이런 문화들도 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너무 동해안만 말씀드렸는데, 이 남해안 쪽에 들어오면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지금 영도 할매 아시죠? 영도 살다가 이사 나가면 3년 안에 뭐 망한다. 속설 너무 납니다. 근데 영도 할매가 심술이 많았어. 그 할매가 까탈스러워 사는데, 사실은 제가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많이 고민하고 좀 살펴보니까 이거는 그냥 영도 할매가 심술이 많고 섬의 지역이니까 섬에서 버는 돈은 섬에서 써야 돼. 뭐 이런 어떤 의식을 넘어서서 역사적인 어떤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가 뭐가 나오냐면 영도 할매하고 천마산, 저 초장동 아시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천마산 산신하고 둘이가 앙숙간이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앙숙이 되었기 때문에 했던 이유는 뭐냐면 목마장이 영도에 있다가 또 초장동에 있다가, 초장동이란 말이 그렇게 생긴 지명 아니겠습니까? 목마장이 없어지고 나니까 푸른 초원이거든요. 그래서 초장동이라는 어떤 지명이 붙였던 썰이 있는데, 여하튼 목마장이 여기 왔다가 저기 갔다가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영도에 있던 목마장이 다시 또 일로 오게 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목마장이라는 거는 기피시설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쓰레기 처리장을 넣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두 지역 간의 지역 강도 갈등이 엄청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천마산 산신과 요걸 대표하는 산신과 영도 할미가 굉장히 앙숙이었다는 구비선학이 굉장히 많이 전성되어 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사실은 영도 할미가 영도를 떠나서 하면 3년밖에 못 산다는 것은 부산 전역이 아니라 서구 쪽 그쪽의 갈등이었던 것이 나중에 되는, 이건 하나의 기억의 역사죠. 그 다음에 사실 좀 더 제가 앞으로 좀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굉장히 독특한 그 문화가 우리 남해안이라고 해야 되나요? 부산의 남해안 쪽에 있는 서구의 시악산 산제당의 신입니다. 최재우가 신으로 자정해 있습니다. 동화계 신 최재우가 그 지역의 민간신으로 자정한 것은 부산이 유일합니다.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사학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최재우는 부산에 온 적이 없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산의 해안에 통제하는 이쪽에는 최재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속에서 어떤 이야기가 전해져 오냐면, 그 산제당에는 최재우와 최재우의 그 다음에 최대의 여동생이 있는데, 그 중에 여동생이 영도로 갔대요. 영도로 가가지고 지금의 청학동의 아시당의 신이 되었다 그러거든요. 근데 아닙니다. 영도는 또 다른 신화가 있는데, 요 이야기가 이 지역에 전해온다는 거죠. 이거는 뭐겠습니까? 아마도 동학과 관련된 어떤 것들이 그쪽에서 유입돼가지고 영도에 가서 그것들이 어떤 하나의 촌을 형성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제가 조사해본 동삼이동인가
마을 규약을 한번 보자 그랬거든요. 규약. 옛날에 다 동계가 있었잖아요. 무엇을 하면 곤장 맷제 멍석마리하고 규약할 때 동학의 어떤 철학과 그 다음에 내용하고 상당히 유사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용도라는 곳과 이 동학과 뭔가의 관련성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그는 기억의 여상입니다. 기억이 가지고 있는 불완전함, 기억이 가지고 약간의 자기성 이런 것들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을신앙에서 제가 해양문화를 설명했던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이 마을신앙에 담긴 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제사하는 어떤 순서 이런 것들이 단순한 신학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을과 마을 간의 관계, 또 그 마을의 어떤 역사와 상당히 연결되어 있다. 기억의 역사라고 좀 봐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제를 받고 무엇을 말씀드릴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앞으로도 해양박물관이니까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다루시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먼저 개요하셔서 동해안과 남해안을 좀 파악하시고 들어가시면 좀 더 정치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었을 때는 이걸 같이 하나의 면을 만들면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뿌리를 향해서, 우리 해양문화의 뿌리를 향해서 논의가 될 수 있겠다. 이런 관점에서 이주를 했습니다. 사실 이것도 상당히 제가 요 시간에만 말씀드리기도 좀 벅찬 내용이다 하고 했는데 혹 몰라서 뒤에 다른 주제를 좀 엮어봤습니다만은 제가 시간 안배가 서툴렀습니다. 다음에 또 어떤 기회로 인연이 있으면 뵙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성과 기대합니다. 제가 해양박물관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많은 작업해 주시면 저희 연구자들이 좀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